2025년 9월 가을이 막 시작되던 전주의 한적한 주택가. 박진우 68세의 하루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궤도를 묵묵히 돌고 있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혈압약을 입에 털어넣은 후 텅 빈 거실로 나와 아내의 사진이 놓인 장식장 먼지를 닦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사진 속 아내는 10년 전 환갑잔치 때의 모습으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마주할 때마다 진우는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려왔지만 동시에 그 기억이 있어 남은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다. 아침 식사는 늘 누룽지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게 전부였다.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후 처음 얼마가는 아내가 살아생전 가르쳐준 대로 찌개도 끓여보고 나물도 무쳐보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아내의 손맛은 나지 않았다. 아내가 없는 주방은 그에게 너무도 넓고 낯선 공간이었고 결국 그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식사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의 삶은 마치 오래된 흑백 텔레비전처럼 색깔도 소리도 없이 그저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낙이자 의무는 한 달에 한 번 희망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었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후원이었다. 처음에는 막연히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5년 전부터는 강민재라는 한 아이를 지정해서 후원하고 있었다. 부모도 없이 태어났지만 그림에 유독 재능이 있고 심성이 바르다는 원장 수녀의 말에 마음이 끌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재가 보내오는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감사 편지를 읽는 시간은 그의 잿빛 일상에 잠시나마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 녀석 이번 달에는 미술 대회에서 상을 탔구나. 진우는 민재의 사진을 보며 마치 친손주라도 되는 양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도 그렇게 지독히도 평범하고 고요한 하루가 지나가려던 참이었다. 오후 2시경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진우는 무심코 커튼을 젖혔다. 옆집이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이사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다.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짐을 나르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진우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단아한 몸가짐과 세월의 흔적이 오히려 기품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인부들에게 연신 시원한 물을 건네며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가구 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내가 떠난 후 다른 여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따위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저 여인의 모습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듯한 느낌.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의 인생에서 저런 여인을 만난 기억은 없었다. 나이가 드니 헛것이 다 보이는구나. 그는 멋쩍게 중얼거리며 커튼을 쳤다. 저녁 무렵 진우가 막 저녁 식사를 끝냈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낮에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이사온 윤석영이라고 합니다. 이사하느라 좀 시끄러우셨죠? 죄송한 마음에 떡 좀 돌리러 왔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차분하고 고왔다. 진우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사시나 봅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어요. 자식들도 다 분가시키고 이제는 조용한 데서 혼자 지내고 싶어서 이리로 왔네요. 석영이라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 스며있는 외로움의 그림자를 진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던 바로 자신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었다. 떡 접시를 건네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우는 마치 마른 장작에 불꽃이라도 튄 듯 화들짝 놀랐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고요한 호수 같던 그의 마음에 낯선 여인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박진우의 무료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옆집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는 윤석영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 어느새 그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담벼락을 넘어올 때면 진우는 잊고 있던 집밥의 온기를 떠올리며 군침을 삼켰다. 며칠 뒤 진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가꾼 텃밭의 상추와 고추를 한 알음 뜯어 옆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석영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머, 이걸 다 어쩌자고 이렇게 많이.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요. 떡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석영은 그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집은 여자의 손길이 다 간결하면서도 아늑한 온기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간 내린 커피를 앞에 두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석영은 진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진우는 그런 그녀에게서 아내와는 또 다른 종류의 깊은 위안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낡은 재래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진우는 석영이 만들어준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석영 역시 진우의 과묵하지만 다정한 배려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고 그늘져 있던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진우는 석영에게서 느끼는 기묘한 데자비 현상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무심코 헐거리는 옛날 노래의 멜로디, 쑥스러울 때 귀밑머리를 만지는 버릇, 심지어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애호박을 조금 두껍게 써는 습관까지. 그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요? 어느 날 저녁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진우가 불쑥 물었다. 석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닮은 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살아온 환경도 처지도. 그녀의 대답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지만 진우의 마음속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이 쇠퇴한 탓이라고 해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운명적인 이끌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사랑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옆집 여자 윤석영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진우는 큰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애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와 함께라면 남은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석영에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석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설렘과 긴장감에 밤잠을 설쳤다. 그는 몰랐다. 그 운명 같던 이끌림의 끝에 40년 넘게 묻어두었던 자신의 끔찍한 과거와 마주하게 될 줄은. 약속한 날 저녁
박진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내 입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으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이제는 좀 행복해지고 싶소.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있자 잠시 후 아름답게 차려입은 윤석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한 라일락 향기를 풍기며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에 진우는 순간 숨을 멎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며 그녀의 눈가에 자리한 슬픔의 그림자마저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석영 씨가 오시니 레스토랑이 다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우의 칭찬에 석영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부드러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진우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해달라고 청혼하리라 마음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와인을 한 잔씩 앞에 둔 채 진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의 고향, 가난했지만 정겨웠던 동네, 그리고 그 시절의 풋풋했던 추억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아주 큰 미루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전부 그 나무 아래 모여 놀곤 했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진우가 아련한 표정으로 말하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석영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혹시 석영 씨도 그 동네를 아십니까? 석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비슷한 동네가 많았겠죠, 그 시절에는.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 꿈틀거렸다.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가장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죄책감 때문에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실 제가 그 시절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살 혈기왕성하던 때였죠. 동네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던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고 저는 술에 취해 있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차마 석영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누나에게 사과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군대에 갔죠.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하고 후회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때였다. 석영이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여자 이름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석영은 더 이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희미한 분노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의 파편들. 쑥스러울 때 귀밑머리를 만지던 버릇, 조용한 말투, 그리고 오늘 저녁 그녀에게서 풍겨오던 은은한 라일락 향기. 그것은 40여 년 전 비 내리던 그날 밤 그 여인의 방에서 나던 바로 그 향기였다. 진우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시간의 모든 소리가 멎고 눈앞에 여인 윤석영의 얼굴 위로 40년 전 겁에 질려 울고 있던 20살 처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설마 당신이 그... 진우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석영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여자에게는 이름이 있었어요. 박진우 씨. 로맨틱해야 할 저녁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비극적인 재회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진우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인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숨겨온 과거의 그림자 그 자체였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박진우는 텅 빈 레스토랑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흐릿했다. 40여 년 전 철없던 시절의 하룻밤 실수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과부 윤석영. 그녀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이자 평생을 외면하고 싶었던 죄책감의 현신이었다. 그의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석영은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에 둑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오랜 슬픔에 단련된 사람 특유의 건조함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찾아와 미안하다 그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죠. 소문은 흉측하게 퍼져나갔고 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의 삶을 담담하게 읊조렸다. 몇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와 절망감. 보수적인 시골 동네에서 미혼모라는 주홍 글씨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결국 그녀는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갓 20 넘은 나이에 무작정 보따리 하나만 싼 채 고향을 떠나야 했다. 애 아빠가 누구냐는 질문에 차마 당신 이름을 댈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장차 선생님이 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으니까. 내 욕심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서울의 한 공장 옆 단칸방에서 홀로 배가 불러오는 10달을 버텼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작은 산부인과에서 홀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아이를 먹일 분유 값조차 벌기 힘든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아이를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아이를 내 손으로 보육원 문 앞에 두고 돌아서던 나를 기억해요. 아이는 자지러지게 우는데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뛰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서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잊고 싶은 하룻밤의 실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석영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평생을 아들 주변에서 셔틀처럼 맴돌며 살았어요. 그 아이가 어느 보육원에서 자라는지, 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그러다 5년 전이었어요. 내 아들에게 후원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위해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고 따뜻한 편지까지 써주는 아주 고마운 분이라고. 석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너지 나간 표정의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궁금했어요. 어떤 분일까? 그래서 수녀님께 부탁해서 후원자의 이름을 알아냈죠. 박진우. 당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원망했던 남자가 자기가 버린 아들을 후원하고 있었다니. 세상에 이런 잔인한 장난이 또 있을까요? 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민재. 매달 편지를 주고받으며 대견해하고 기특해했던 그 아이. 자신의 후원 아동이 내 아들이라고? 당신이 후원하는 그 아이 강민재. 그림 잘 그리는 그 아이가 바로 당신 아들이에요. 석영의 마지막 한마디는 망치처럼 진우의 머리를 내리쳤다. 지난 5년간 자신이 행했던 선행은 사실 우주가 준비한 가장 거대하고도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40년 전에는 아들을 버렸고 5년 전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러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박진우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3년간 텅 비어 고요하기만 했던 그의 집은 이제 수십 년간 쌓인 거짓과 죄책감의 무게로 삐걱거리는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다. 그는 장식장 위에 놓인 죽은 아내의 사진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평생을 성실한 교사로 한 여자만의 남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삶이 통째로 위선이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책장 한쪽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파일 하나를 꺼냈다. 강민재 후원 기록.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민재가 보내온 편지와 사진, 그리고 상장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희미하게 닮은 듯한 눈매, 그리고 윤석영의 오똑한 콧날. 왜 이제껏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는 민재가 보내온 편지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제 그 편지들은 더 이상 감사 편지가 아니었다. 40여 년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절절한 성장 보고서였다.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가장 기뻐요. 언젠가 제 그림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후원자님, 저는 요즘 부쩍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어떤 분들이셨을까요? 저를 왜 두고 가셨을까요? 그래도 원망하지는 않아요. 사정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가 되어 진우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한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의 상처를 남겼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40여 년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으로 몇 번이고 되돌아갔다. 만약 그때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녀의 손을 잡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면, 교사라는 안정된 삶도 죽은 아내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의 곁에는 석영과 아들 민재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삶이 더 옳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진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비틀거리며 옆집으로 향했다. 석영은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그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석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을 버리려던 게 아니었소. 너무 어렵고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뿐이요. 군대만 다녀와서 당신을 찾아가 용서를 빌려고 했소. 하지만 당신은 이미 동네를 떠나고 없었지. 진우의 서툰 변명에 석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의 두려움이 내게는 버려짐이었어요. 당신이 도망친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렸죠. 40년 만에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에서 그날의 진실을 마주했다. 용서가 아닌 이해의 시작이었다. 평생을 짓누르던 오해의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서재에 걸려있던 민재의 그림을 떠올렸다. 희망이라는 제목의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68배 늙은이가 47의 아들에게 어떻게 내가 내 애비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며칠간의 고민 끝에 박진우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윤석영과 그는 이제 연인이 아닌 40년 만에 아이를 다시 찾은 동지이자 공모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머리를 맞대고 아들 민재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에 대해 의논했다.
다짜고짜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아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다. 우선은 후원자로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어요. 곧 있을 미술 전시회 준비하는 것을 격려한다는 핑계로요. 서경의 제안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강민재 군을 개인적으로 만나 격려해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원장 수녀는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약속한 날 진우는 며칠 동안 잠도 설치며 준비한 선물을 들고 보육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전문가용 물감과 캔버스 세트였다. 보육원 입구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47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후원자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민재가 진우를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진우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다. 아닐세. 내가 늘 편지로만 격려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니 얼마나 좋은가. 진우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마주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남자답고 건강한 청년이었다. 고생하며 자랐을 텐데도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과 서경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민재는 진우를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그의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어두운 색채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힘 있는 그림들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언젠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께 저 이렇게 잘 자랐다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척해야만 했다. 훌륭한 생각이야. 자네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걸세. 진우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다. 이건 내 작은 응원일세. 재능 있는 사람이 마음껏 날개를 폈으면 좋겠어서. 민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진우는 죄책감에 심장이 저며왔다. 보육원을 나서는 길 민재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진우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진우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슬픔, 회한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오늘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났다. 그리고 아들의 꿈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아들의 꿈을 지켜주면서 상처 주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차 안에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은퇴한 교사도 아내를 잃은 호라비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강민재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박진우의 삶은 이제 아들 강민재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잿빛 세상에 갇힌 은퇴한 노인이 아니었다. 47년 만에 아들을 되찾은 서툴고 조심스러운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아들 앞에 나설 수 없었다.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부자 사이의 유대감이 너무도 부족했다. 그는 우선 그림자처럼 아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민재의 일과를 꿰뚫고 있었다. 민재가 전주 한옥마을 근처 개울가에서 스케치를 즐겨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아침 산책 코스를 그곳으로 바꿨다. 처음에는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다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우연히 마주친 청민재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다 만나는구만.
그림 그리러 나왔나? 아, 후원자님. 어쩐 일이세요? 민재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개울가에 나란히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우는 더 이상 편지로나 전해 듣던 후원 아동이 아닌 살아 숨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고민, 그의 기쁨, 그리고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민재는 자신의 그림에 대한 열정과 언젠가는 자신만의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포부를 털어놓았다. 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지난 47년의 부재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며칠 뒤 진우는 고생하는 학생,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어서라는 핑계로 민재를 시내의 작은 식당으로 불러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 겸상을 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국은 뜨겁게 먹는지, 시켜서 먹는지, 그 사소한 것들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들의 밥그릇 위에 불고기를 얹어주었다. 민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우는 배가 불렀다. 식사 도중 민재는 곧 있을 전국 미술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공모전이 그에게는 화가로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 그런데 이번에 그리려는 작품이 워낙 커서 캔버스 틀을 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푸념처럼 툭 던진 말이었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들의 간절한 도움 요청처럼 들렸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었다. 다음 날 진우는 익명의 후원자 이름으로 보육원에 강민재 군의 공모전 준비 특별 후원금을 보냈다. 며칠 뒤 민재로부터 걸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고의 재료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우는 그래, 열심히 해보게라며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아들의 꿈을 뒤에서나마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깊은 슬픔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옆집의 서경에게 찾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육원 작업실의 환한 불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저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너무도 가깝지만 아직은 너무도 먼 거리였다. 박진우가 친절한 후원자라는 이름 아래 아들 민재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동안 윤석영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47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아들. 멀리서 그림자처럼 지켜봐야만 했던 내 아들이 이제는 바로 옆집 남자와 웃으며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 남자는 아들의 생부였지만 석영에게는 지난 47년의 세월을 통째로 빼앗기는 듯한 고통과 소외감이 밀려왔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에게 그저 옆집에 이사온 과부일 뿐인데 당신은 벌써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저녁 석영은 진우에게 쌓아왔던 서름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서러움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석영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그녀가 아들을 만날 차례라고 말했다. 진우는 며칠 뒤 민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내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라는 자연스러운 핑계였다. 민재가 집으로 찾아오자 진우는 마침 옆집 분께서 맛있는 다과를 가져오셨네라며 미리 약속해 두었던 석영을 집 안으로 불렀다. 인사하게. 내 아주 친절한 이웃이신 윤석영 씨 1세.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림 그리는 학생이라고. 석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애써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에게 인사했다. 마침내
47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한 공간에서 마주 앉는 순간이었다. 민재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서경을 보며 참 고우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뿐 그 이상의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서경은 아니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 자신의 젊은 시절과 진우의 모습을 반반씩 빼닮은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평범한 질문들을 던졌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옆집 아주머니의 평범한 관심처럼 들렸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47년간 묻어두었던 모성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런 서경의 마음도 모른 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처음 뵙는 분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서경은 민재가 입고 있던 낡은 스웨터의 팔꿈치 부분이 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바느질 상자를 가져왔다. 학생 옷이 낡았네. 이리 줘봐요. 내가 금방 꿰매줄게. 민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경은 거의 반강제로 그의 스웨터를 받아들고는 익숙한 솜씨로 꼼꼼하게 바느질을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손길에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바느질을 마친 그녀는 스웨터를 민재에게 건네주며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준다는 핑계로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였다. 서경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그날 밤 민재가 돌아간 후 서경은 진우의 집 거실에서 목 놓아 울었다. 짧은 만남은 그녀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폈다. 더 이상은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말해야 해요.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내 아들이라고 저 아이를 떳떳하게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그녀의 절규에 진우는 굳은 결심을 했다. 아들의 공모전이 끝나는 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을 끝내야 할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재의 인생이 걸린 미술 공모전 시상식 날 전주의 한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진우와 윤석영은 평범한 관람객인 척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전시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아들의 수상을 기원하는 기대감과 곧 닥쳐올 폭풍을 앞둔 비장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시상식이 끝나면 민재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민재의 그림 앞에 섰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림의 제목은 나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캔버스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았다. 대신 흙먼지 가득한 텅 빈 길 위에 낡고 해진 여자 구두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배경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듯한 검은 하늘이었지만 시커먼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와 마치 성물처럼 그 낡은 구두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얼굴 없는 어머니에 대한 초상화이자 버려진 아들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한 희미한 희망과 사랑을 담아낸 처절한 헌사였다. 서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자신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걸어온 고단하고 외로운 길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도 결코 자신을 놓지 않았던 희미한 희망의 빛을. 진우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들은 단순히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다. 이 그림 앞에서 두 사람은 평생을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잠시 후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여러 부문의 수상자들이
호명되었고 마침내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순간이 왔다. 영예의 대상은 기호 23번 강민재 군의 나의 어머니입니다. 갤러리 안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떨떨하게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패와 상금을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신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익명의 후원자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진우와 서경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켜보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재는 상패를 든 채 기쁨에 겨워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후원자님,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기쁨을 가장 먼저 두 사람과 나누고 싶어 했다. 진우와 서경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지금이었다.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재 군 정말 축하하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네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네. 민재의 웃음기 가득했던 얼굴에 서서히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갤러리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세 사람의 시간만이 멈춰섰다. 폭풍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미술관의 소음과 흥분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찻집 안에는 오직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렸다. 강민재의 얼굴은 대상 수상의 벅찬 감격으로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눈부신 성공을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두 명의 어른과 나누고 싶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전 이 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후원자님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민재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순간 박진우는 더 이상 진실을 미룰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옆에 앉은 윤석영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서경 역시 결심한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재 군 오늘 같은 날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정말 미안하네. 자네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시간이 없네. 진우의 무거운 목소리에 민재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진우는 40여 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젊은 날의 과오와 비겁했던 도망, 그리고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에 대해 힘들게 입을 열었다. 서경은 그 남자의 비겁함 뒤에 가려져 한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냉대와 미혼모로서의 고통, 그리고 자식을 포기해야만 했던 어미의 찢어지는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눈앞에 두 사람이 겪은 슬픈 과거사인지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모든 비극의 조각들이 가리키는 종착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다. 그래서 민재 군. 이제는 자네를 후원했던 박진우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는 말일세. 내가 자네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내 엄마란다, 아들아. 두 사람의 고백이 끝나는 순간 민재의 세계는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웃었다. 너무도 기가 막히고 잔인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대상을 받은 게 그렇게 안 잊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절규에 가까운 비명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짙은 배신감이 서렸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따뜻함과 유대감은 사실 자신의 비극적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던 두 남녀의 계산된 동정심이었단 말인가. 그는 바보처럼 그들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 그래서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신 거군요. 당신들의 40년 전 실수가 낳은 결과물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경이라도 하듯이. 제가 당신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구경거리였습니까?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구원처럼 보였던 대상 트로피를 경멸하듯 밀쳐냈다. 쨍그랑. 트로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축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악의 날을 만들어주셔서.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뛰쳐나갔다. 진우와 서경은 차마 그를 붙잡지 못했다. 바닥에 나뒹구는 트로피는 산산조각난 세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실은 가장 잔인한 축하의 형태로 그들을 찾아왔다. 그날 이후 강민재는 자신의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렸다. 보육원 작업실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의 손을 떠나 대상을 받았던 그림나의 어머니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자랑이 아닌 기만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텅 빈 캔버스 앞에 앉아 며칠이고 밤을 새웠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은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엉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박진우는 아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몇 번이고 보육원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죽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끝없이 자문했다. 여보,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내가 다 망쳐버렸어.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우는 결심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설득이 아니었다. 47년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진심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만년필과 낡은 편지지를 꺼냈다. 이것은 아들에게 쓰는 첫 편지이자 아마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편지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편지 위에 쏟아냈다. 20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치기 어린 욕망에 사로잡혔던 젊은 날. 서경을 품고 도망쳤던 비겁했던 순간. 그 후 평생을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면서도 애써 그 기억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기만했던 날들. 그리고 죽은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행복 속에서 과거의 죄를 잊고 살았던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까지. 그는 자신을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직 한 인간의 나약하고 이기적이었던 삶을 아들 앞에 정직하게 펼쳐 보였다. 나는 내게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어머니를 버렸고 너의 존재조차 모른 채 40년 넘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뻔뻔한 짓인지 잘 안다. 그래서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그럴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강민재라는 한 청년을 후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내 편지를 읽고 내 그림을 보며 느꼈던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은 후원자로서 느낀 순수한 감정이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스러웠다. 이 편지를 읽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존중할 것이다. 나를 평생 아비로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며 살아도 좋다. 그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일 테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하마. 내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죽는 날까지 너의 아버지로 살아가겠다. 멀리서 너의 삶을 지켜보며 너의 꿈을 응원하겠다. 진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함께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는 굳게 닫힌 민재의 작업실 문틈으로 편지를 조용히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다. 이제 모든 것은 아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며칠 뒤 작업실의 문이 열렸다. 강민재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지만 이전에 폭풍 같던 분노는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박진우가 남기고 간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아버지의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그 정직한 고백 속에서 그는 자신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가 아닌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한 나약한 인간을 보았다. 그날 오후 작업실로 윤석영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김이 나는 도시락을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아들의 그림, 나의 어머니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 그림 참 아프구나. 석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신발의 주인은 평생을 저 텅 빈 길 위에서 혼자 걸었겠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그래도 저기 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한 줌이 있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게야. 그녀는 그림을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햇살은 멀리서나마 지켜봐야 했던 아들, 바로 민재였다. 너를 낳고 내 곁을 떠나야 했던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 너를 용서받고 싶지 않다. 그저 내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만 알아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어머니의 절절한 고백은 민재의 마지막 남은 분노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단지 상상 속의 어머니가 아닌 실존했던 한 여인의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예술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영혼의 끈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이었다. 진우와 석영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진우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재가 서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갤러리에 두고 왔던 대상 트로피가,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그림 나의 어머니가 들려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와 진우와 석영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47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 상 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저를 기다려온 어머니와 그 길의 끝에서 저를 찾아주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민재는 대상 트로피를 두 사람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림 나의 어머니를 거실 벽 가장 좋은 자리에 직접 걸었다. 버려졌던 어머니의 구두 그림이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은 순간이었다. 석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가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다. 진우는 아들의 어깨에 떨리는 손을 얹었다. 상처받고 찢겨졌지만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된 세 사람.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상처투성이 산 위에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희망 가득한 첫걸음이 내디뎌지는 순간이었다.